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천안에 가기 전에 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모멸감을 느낀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 결국 국민의힘에 오늘 아침에 입당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파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 아침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방금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합니다. 그동안의 고뇌와 고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농구를 시작하면서 나라는 것보다 우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농구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사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김영주 의원의 모습이 꽤 눈에 띕니다. 오늘 새롭게 공개된 한 위원장이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한 게 있잖아요. 목련 필 그쯤 되면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다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 다 실천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목련 빨간 점퍼 입고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파란 넥타이가 꽤 눈에 띄었거든요. 여러 의미가 있겠죠? 글쎄요, 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 오늘 김영주 의원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사에 오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예. 그리고 빨간색 저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왜냐, 이분은요 민주당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비례대표 한 번 하고 지역구 3선을 했기 때문에 오직 파란 것만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 분이 갑자기 이제 이 빨간색의 옷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어색하고 또 다른 분들도 저거 하겠습니까? 다들 또 빨간 넥타이만 맨 분들만 보면 아마 그런 점들을 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좀 배려한 게 아닌가. 그래도 좀 본인에게 익숙한 부분들. 지금 옆에 보면 윤재옥 원내대표나 다들 이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보면 이 넥타이 색깔로만 보면 이게 어느 당인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당 대표를 비롯해 대부분 다 푸른색 계열의 어떤 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 같고, 예. 이 국민의힘은 대부분 다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상대방이 와서 조금 마음의 편안함을 그런 주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아침에 나오면서 좀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말들이 많았고 특히 김영주 의원 4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데다가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입당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민주당에게는 치명타, 뭐 국민의힘에게는 파괴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움직임도 하나 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원래 아까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농수 출신에다가 노동계와 인연이 깊은 그 김영주 그렇죠. 의원, 이제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택시 노련에서 김영주 의원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요.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 처음에 비례의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한국노총 산하금융노조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지지 선언을 하게 된 택시 노조도 그 인연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김영동 의원이 한국노총의 사내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취임을 하면서 했었던 인선에서 한국노총 출신 변호사를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중도에 대한 확장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힘에서의 어떠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자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택시노조에서 오늘 저렇게 40만 택시노조원들이 지지선을 해줬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택시노조는 아무래도 평소에 뭐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선이나 이런 선거가 다가오면 양당에서는 항상 택시노조를 앞다투어서 만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서 참 천군만마를 얻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개인 사리 사욕 위한 도구를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택시노동연합인가요? 40만 지지, 물론 뭐 40만 표가 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노동계에 힘을 실었다. 저희가 왜 택시노론 얘기를 하냐면 설주한 변호사님, 최근에 김영주 의원 따라서 민주당의 몇몇 그 당원들이 국민의힘으로 다 대거 옮길 거다. 그게 뭐 1,500명이니 1,000명이니 두고 민주당에서도 팩트 체크하고 좀 말들이 남았는데 이런 지지 선언이 국민의힘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단체, 특히나 그냥 당원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 김영주 의원의 어떤 정치적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 노동계의 어떤 이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부분에서 예. 김영주 의원으로서도 자기 자신의 정치력을 다시 한번 과시할 수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날 이렇게 버렸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감으로써 이렇게 지지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어찌 보면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한번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라면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기존의 어떤 이미지가 노동계와는 친노동계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외연 확장이라는 부분에서 노동계애로의 어떤 외연 확장 부분은 충분히 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뭐 김영주 의원이 본인 실력 발휘도 한 것과 그다음 국민의힘으로서는 서로 뭐 이미지상으로는 상당히 윈윈 전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잠시만요. 그 관련해서 속보성 얘기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 상황이 좀 더 깊숙이 취재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지만 바로 공천 배제가 된 홍영표 의원이 오늘 오전에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두 사람도 인연이 충분히 각별할 테고요. 탈당 이후에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방향을 모색 중인 홍영표 의원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이기 때문에 의미가 클 텐데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안타깝다고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천 배제된 이후에 여러 다른 길을 모색하고 하겠다는 홍영표 의원이 오늘 오전에 문 전 대통령 친문의 핵심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건 저 속보 내용, 그 사실관계 내용 말고 홍영표 의원이 전한 문 전 대통령의 얘기거든요. 저 장면. 민주당 총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천 파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듯한 표현.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제 홍영표 의원이 본인의 일단 탈당 문제 등 자기 행보를 하기 전에 사실상 본인이 모셨던 보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단 만나서 예. 최종적인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아마 오늘 마을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컷오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지는 그냥 당에 남아서 의원직을 그냥 끝낼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제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책에 어떤 도전을 할 것인지 이것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영표 의원은 이제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통보를 하고 또 힘을 얻기 위한 어느 행보로 보여지는데 예.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홍영표 의원으로부터 이제 간접적인 입장인데 안타깝다. 뭐 그 이상은 별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될 텐데 예. 문제는 아마 어제 이제 임종석 그 전 실장이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당에 이제 그냥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돌연 남겠다고 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등등의 상황을 볼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꽤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관련된 지금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은 또 공천을 받아서 지금 선거에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나온 이 새로운 미래 여기에 힘을 다 실기도 어려울 예. 것이고 뭐 저런 식으로 그냥 안타깝다 요 정도 선에서 입장 표명하는 거 그게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할 수 있는 정책인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일 거다. 성보이장께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천 논란이나 공천 잡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이 잔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친문 의원들이 또 추가로 지금 30명 감점받은 의원들이 다 공천에서 만약에 줄줄이 탈락한다면 좀 더 높은 수위의 친문의 메시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러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친문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단수 공천을 받기도 해요. 이인영 의원, 고민정 의원, 김영배 비서관 다 그 단수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몇의 그런 불합리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발언을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홍영표 의원이 사실
경선 기회를 받지 못한 거, 컷오프 당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당에서 경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의원께서 물론 본인이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 그 발언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한다는 건 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 면담 내용을 따로 뭐 언론을 브리핑을 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풀 워딩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해석에 의해서 본인의 자의적으로 내고 싶은 방향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은 저는 모셨던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문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매우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뭔가 알겠습니다. 말을 무슨 보태게 말씀이신지. 되면 예. 저 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발언이나 언급 이런 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뭘 있는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공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 이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탑 중방부에 또 임종석 전 실장이 돌연 당에 남겠다고 한 얘기 준비가 좀 구체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때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에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에 반발을 하니까 존경한다는 표현을 SNS에 썼었는데 이걸 두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옥신각신이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소위 5대 비리가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50점인가 뭐 그런데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채용 비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됐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0점인 거죠.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평가 기준 중에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이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0점 처리됐다고 합니다. 19대, 20대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에 와서 마치 내가 채용 비리가 있어서 빵점 줬다 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참 마음이 다급하시다 하는 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윤리평가 빵점 받은 그런 거를 흘릴 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당에서 끊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뻔뻔함입니다. 그런 식으로 김영주 같은 합리적으로 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 줘서 내쫓은 다음에 그 자리를 자기를 경호할 만한 아첨꾼들과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 것 놀랍지는 않은데요. 매번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 얘기예요. 두 사람의 맞불 비판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 얘기는 사실은 채용 비리 소명 못해서 0점 받았다. 물론 뭐 존경한다는 건 과거의 주관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공개 못한다고 하더니 또 탈당을 좀 임박하니까 0점 공개하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신한은행에 어떤 채용 비리 문제가 있을 때 그 신한은행의 어떤 문건에 이제 김영주 의원 이름이 이제 부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때 이 관련돼서 김영주 의원이 수사받고 이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이 문제가 있을 때 아니 뭐 관련 없다라는 이제 그런 회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해명이 없었다는 이로 0점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 대표이긴 하지만 본인도 지금 공천 대상자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명백 그 공정관리위원장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나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공개를 거부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문제. 둘째,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금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해명하셨나요? 이거는 그러면 당 공천관리위에서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본인은 정책 탄압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소명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럼 본인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한 것당 50점 마이너스 해버리면 200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기동민 의원하고 똑같이 라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명백 위원장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기동민은 인정했고 이수진은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공천 이 경선 붙여줬다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기동민 의원은 인정했다고 해서 공천 탈락시키고 이수진은 한다고 해서 했는데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런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책 탄압의 문제는. 근데 이분은 수사도 안 받은 사안이에요. 근데 왜 50점을 감점을 했죠? 자, 그동안 민주당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사안들을 보면 왜 김영주 의원한테는 왜 50점 감점을 했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대야 될 겁니다. 설 변호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점수도 아예 공개를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던데. 뭐 제대로 소명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 중에서 그 예.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은 다 당에다가 정말 개인정보가 모든 게 담긴 서류를 다 제출합니다. 거기 그리고 또 소명까지 다 해요. 예. 그런데 그러한 치부를 이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탈당을 하게 되니까 이래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공개해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거든요. 예. 저는 상당히 좀 이게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요. 물론 나중에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의 한정에서 본다손 치더라도 예. 이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형사적으로는 뭐 개인정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김영주 의원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아무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는데 예. 그리고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수사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공개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다시 한번 모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김영주 의원이 한다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간에 당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서 한 것도 문제지만은 예. 어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어떤 개인정보 등을 누군가 당에서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정치적인 공격에 알겠습니다. 어떤 창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뭐 다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 부의장님. 그 요청한 쪽, 입당을 요청한 쪽이나 입당을 수락한 쪽도 문제 아니냐. 뭐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고 하는 비루한 정치다. 어떻게 중진이 이렇게 호련히 떠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께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얘기한 바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작년 2월에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을 엄중히 규탄한다. 작년 8월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서 왜곡되고 퇴행적인 반역사적 행태다. 최근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규탄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의 말대로라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역사적인 퇴행을 거듭하고 일삼고 있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 행태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을 국민들이 믿어줄 것인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한 분이 김영주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영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역사적인 퇴행을 일삼고 있는 정부다, 이것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이었습니까? 그럼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영주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입당을 두고 각기 다른 180도 다른 입장들을 저희가 차례로 만나봤다면, 앞서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격전지 행보로 지난번 총선에서 모조리 졌던 천안을 먼저 찾았다는 말씀 드렸고, 조금 전 천안 중앙시장에서 아마 아마 누군가의 목에 올라타서 저렇게 여러 천안 중앙시장을 찾아서 환호하는 모습도 봤고요. 아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보는 지역에서 일단 인파에 몰렸고 팬덤들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딜 가든 단골로 천안 중앙시장 같은 전통시장 방문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일쯤 제가 신범철 후보에게 물어봐서 현장 분위기도 좀 차례로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진 촬영도 있고 여러 예비후보들과 셀카 요청에도 응하는 모습, 잠깐 현장 분위기 보고 왔습니다. 다시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김영주 의원의 입당 오전, 오후에 저렇게 현장을 찾아서 시민들과 마주하고 본격적인 격전지 행보를 보였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저런 행보를 전반적으로 묶으면 뭐 이런 것도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강진아 변호사님. 네. 오늘 한 아침 신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이상민 영입했고, 운동가 출신들 일단 투입했고 공천에, 시민단체 출신 또 기존 보수, 그러나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앞장섰던 인물들. 중도 외연 합장에 힘쓰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전략이 흑묘백묘론 아니냐.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어쨌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지층을 넘어선 중도를 확장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도의 마음을 가져와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건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현재로서 좀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들이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오른쪽에 좀 강하게 지지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김영주 의원이 입당을 하면서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으로 먼저 입당을 하면서 본인이 민주당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줬거든요. 그리고 예. 그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저는 와 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와 닿았다는 것이 어떤 지지율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들은 국민의힘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저는 이런 전략을 민주당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중도 그리고 중도 보수의 인사들을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내부의 분열이 뭐 강하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총선 과정에 있어서 중도를 확장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먼저 조금 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여기 뭐 일각에서는 잡탕 아니냐. 여기부터 다 너무 스펙트럼 넓어서 도대체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흑모백묘론 그러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기는 선거의 방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서로 이질적인 부분들이 결합을 했을 때 잘 조화가 안 되면 잡탕이 될 수가 있고요. 잘 조화가 되면 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개념은 어떤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잘 어울려서 하나로 되는 것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어떤 이 선거 여론 지형을 보면 333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하. 즉 이제 좌우에 33이 있고요. 중도가 3 정도 있어요. 항상 선거는 이 3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때 3당 합당을 한 다음에 민자당을 이제 그때 이제 만든 다음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5대 총선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좀 확장력을 넓히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이재호,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뭐 등등 이런 분들을 대거 영입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당의 어떤 이 전체 모습들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즉 인물로 인해서 많이 바꿔버렸는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쓰고 있는 전략은 저는 포용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예전에 뭐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또 참여연대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대거 또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 예. 영입을 해서 그동안 사실은 지난 미래통합당 시절 즉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우편향 많이 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 확장력을 높인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지를 높이는 차원이고 문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배제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 당내에 있는 친문들도 상당수가 이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포용하냐? 예전에 민주당이나 이쪽 민주당이 한 번도 포용해보지 못하는 진보당 계열의 즉 극좌 운동권 계열을 다 지금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임원영 소장도 그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민주당이 한 번도 자기들 손잡아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런 이념적 스펙트럼을 너무 좌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국민들 즉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이번 선거에 승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길지 않게 만나볼까요? 뭔가 이제 진짜로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끼리도 제대로 맞붙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TV 토론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토론 때문에 못한다? 그게 말입니까? 그거하고
그 대통령과 토론을 하고 싶다는 거 하고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여당의 대표와 야당의 대표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과 하고 그게 어떻게 조건 관계가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이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카 당신 쓴 거 맞냐? 대장동 비리 어떻게 된 거냐? 성남FC 뇌물 당신이 알았냐? 대북송금 당신이 알았냐? 등등 너무나 많죠. 그러면 샴푸 썼는데 그게 하늘에 떨어진 거였냐? 경기도 성남 있었던 모든 법카에서 공무원들을 몸종처럼 부린 것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마지막 말,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이해한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TV 토론 관련해서는 설주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음 뭔가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단정하고 공격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하나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야권에서는 특히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을 하자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성격으로 규정을 짓고 싶어 하는데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대1 토론을 제안을 하고 1대1 토론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그것만큼 또 빅 이벤트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다고 그런 전제 하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그냥 평론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던진 수다. 그런데 이것을 맞받아치는 이재명 대표가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찌됐건 지금 여당 대표니까 안 된다. 난 대통령이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바타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그 생각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결론밖에 되지 않은데 그걸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거 궁색한 처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을 좀 보고 싶긴 합니다. 뭐 어찌 보면 뭐 아직은 멀었습니다만은 뭐 향후 두 대권 주자가 먼저 전초전을 치른다는 느낌에서 했으면 좋겠지만은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은 제안이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조금 전 바로 직전 천안 행보와 함께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 관련된 말말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